로마는 사실상 두 번 건국되었다고도 일컬어집니다. 로물루스가 팔라티움 언덕 위에 성벽을 쌓고 왕으로 등극하면서 한 번, 그리고 성난 시민들이 7번째 왕을 내쫓으면서 한 번, 로물루스가 팔라티움 언덕에 울타리를 치던 날부터 마지막 왕이 쫓겨나는 날까지 244년간 신화에서 역사로 이어지는 중간다리인 전설적인 7왕들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날 영어의 Republic을 비롯해 많은 언어에서 공화국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레스푸블리카는 공공의 것이라는 의미로 고대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도시와 그 지배체제를 스스로 레스푸블리카라고 부르며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존재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 출현을 경계했고, 실제로 왕 없이 지중해의 강대국으로 올라선 후대 로마인들에게까지도 신들을 공경하는 의례, 남녀가 가져야 할 고결한 덕목들, 로마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들, 심지어는 이름 짓는 방식이나 전통 의상까지 이 전설 속 7왕들의 시대는 로마인들의 가장 근원적인 가치들, 모든 것들의 기초가 탄탄히 세워진 위대한 시대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이자 결론은 오만한 왕의 추방과 공화정의 성립이었지만요. 로물루스가 팔라티움 언덕 위에 로마를 세우고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전설이든 역사든 간에 고대 세계에서 인구는 국력의 첫 번째 척도. 로물루스는 노예, 도시에서 추방당한 도망자, 난민 등 과거나 출신 따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 환영하여 도시의 구색을 갖췄습니다. 개중 현명하고 인망 있는 100명의 원로들을 추려서 왕에게 자문과 조언을 하는 기구인 원로원을 만든 것도 로물루스였죠. 그러나 총각들끼리 창 들고 울타리 쌓고 모여있으면 그냥 용병 집단이지 이게 나랍니까? 각자 가정을 이루고 후대를 기약하려면 여자 인구도 필요한데 성비가 너무 안 맞았어요. 주변 부족이나 도시들의 친선 차원에서 인구 교환을 제안했지만 다들 반응이 별로였죠. 그러자 수틀린 로물루스는 언제나처럼 그냥 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로물루스는 이웃 도시나 부족의 높으신 분들과 그 가족들을 초청하여 성대한 잔치를 열고는 함정 카드를 발동했습니다. 미리 숨어들어 있던 로마의 전사들이 일시에 뛰쳐나와 잔치에 있던 젊은 여자들을 모두 낚아채가고 남자들은 전부 쫓아내버린 것이었죠. 뒤통수 맞고 가족들을 뺏겨버린 주변 세력들과 전쟁이 일어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총각 귀신 되기 싫었던 로마인들의 전투력은 엄청났고 반격을 연이어 격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규모도 크고 피해도 많이 입었던 사비니인들과의 결전이 시작됐죠. 사비니인들의 왕 티투스 타티우스는 로물루스만큼 타고난 전술가였습니다. 로마 성내의 카피톨리누스 언덕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왔죠. 그러나 그런 전쟁터의 한복판에 납치당했던 사비니 여인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로마인과 사비니인이여, 서로의 사위로서 그리고 장인으로서 후손들을 친족의 피로 더럽히려 하십니까? 우리 여인들이 전쟁의 명분이라면 차라리 우리가 죽을 테요. 우리 아이 중 하나라도 아비 없이 살거나 우리 중 하나라도 과부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편이 나을 테요. 칼과 창이 날아다니고 피가 튀는 와중에 여인들은 이렇게 말하며 남자들 사이를 갈라 말린 것이었죠. 현대인들 관점에서는 고개가 약간 갸우뚱해지는 급전개지만 무튼간에 일견 팩트 폭격으로 들리는 이런 설득을 통해 전쟁은 끝이 났고 대인배였던 사비니인들은 로마에 정착해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비니인들의 왕 타티우스는 로물루스와 함께 로마를 공동 통치하게 되죠. 5년 뒤 타티우스가 죽고 다시 로마는 로물루스 혼자 통치했습니다. 로물루스는 장장 37년간 로마를 다스리다가 천둥이 치는 어느 날 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버렸죠. 사비니인들이 로마의 일원이 되면서 로마 왕은 두 종족이 번갈아가며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석이 된 로마의 2대 왕 자리에는 사비니인이었던 누마 폼필리우스가 오르게 되죠. 그때까지 로마인들은 지금의 3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봐서 1년을 10달로만 계산했고 나머지 기간은 그냥 겨울이라고 뭉뚱그려 퉁치는 식으로 역법이 아주 개판이었는데요. 누마 왕은 문의 신 야누스의 신전을 건립하면서 1년의 문을 여는 1월, 즉 야누아리스를 만들고 덤으로 로마의 정월 대보름이었던 페브루아 축제 날짜에 맞춰 페브루아리스, 즉 2월도 만들면서 지금과 같은 12월 체계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누마 왕을 이어 규칙에 맞게 라틴인이었던 툴루스 호스틸리우스가 세 번째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호스틸리우스 가문은 로물루스 때부터 장군 집안이었기 때문에 툴루스 왕 시대의 로마는 주변 세력들과 무력 충돌을 자주 벌이게 되었습니다. 피데나이족 같은 라틴계 부족들은 물론 에트루리아 도시인 웨이와도 전쟁을 벌였고, 조상들이 세운 도시였던 알바 롱가를 공격해서 파괴한 것도 툴루스 왕 때였죠. 네 번째 왕은 다시 누마 왕의 손자였던 사비니인 혈통의 안쿠스 마르키우스가 됐습니다. 힘캐였던 툴루스 왕 시대에 전쟁과 정복이 워낙 많아서 로마 시민들은 다소 지쳐 있었는데, 지능캐였던 누마 왕의 손자라면 내치에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어 안쿠스가 선출된 거였어요. 그러나 시민들의 예상과 달리 안쿠스 왕은 내치와 전쟁, 양쪽 능력치가 다 좋은 만능캐여서 그동안 나룻배로 건너던 티베리스 강에 다리를 놓고 치수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로마가 전쟁 전에 거치는 제사 의식들을 체계화시키면서 사비니 신들을 접목시켰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주변의 피데나이, 보올스키 등의 부족을 토벌하고 티베리스 강 하류의 오스티아를 속국으로 만들었죠. 이 오스티아는 로마의 첫 번째 식민지라고도 불리는데요. 티베리스 강 어귀의 애매한 위치에 있던 로마에게 지중해의 통로로 기능하며 이후 1000년 가까이 로마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울로 치면 인천 같은 느낌. 안쿠스 왕 때 에트루리아 도시 타르쿠이니에서 루키우스 타르쿠이니우스라는 인물이 이주해왔습니다. 타르쿠이니우스의 가문은 본래 그리스 코린토스 출신의 부유한 상인 가문으로 그 아버지 때에 에트루리아로 건너온 이민 2세대였죠. 타르쿠이니우스 본인은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타르쿠이니 정계에 진출하고 싶어 했는데, 보수적인 에트루리아 정치계에서 그리스계 가문이라는 게 발목을 잡혀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끝내 에트루리아를 손절하고 요즘 주가 좀 오른다는 로마로 전격 이민을 결심한 것이었죠. 타르쿠이니우스 일가는 평판도 좋았고 돈도 많아서 로마 시민들에게 착실히 점수를 땄습니다. 그리고 안쿠스 왕이 죽자 타르쿠이니우스는 부족장 회의에서 직접 연설을 해 왕으로 선출됐죠. 이게 로마 역사상 최초의 선거운동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의 라틴계, 사비니계, 에트루리아계의 세력들의 연이은 공격을 전부 방어하고 역관광시켰으며, 타르쿠이니우스는 로마에 여러 선진 문물을 도입하고 문화와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로마 시내에도 에트루리아의 건축 기술이 도입되어 온갖 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죠.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차 경주장 아시죠? 이거랑 또 로마 전체를 커버하는 거대한 하수도 시설도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전해져요. 카피톨리누스 언덕에 최초의 유피테르 신전이 지어진 것도 이때였습니다. 그러나 에트루리아 사람에게 밀려 왕이 못된 안쿠스의 아들들은 타르쿠이니우스를 증오했습니다. 그리하여 타르쿠이니우스는 장장 38년간 로마를 하드캐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쿠스의 아들들에게 암살당하면서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됐어요. 이후 왕위를 이은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는 본래 전쟁포로로 끌려온 에트루리아인 노예였으나 타르쿠이니우스의 큰 신임을 얻어 자유인이 되고 심지어 그 딸과 결혼까지 한 인물이었습니다. 타르쿠이니우스가 암살당하자 왕비는 암살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 죽은 건 아니다 라며 자식들보다 신뢰하던 세르비우스를 우선 섭정으로 앉혀서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타르쿠이니우스의 죽음을 인정하면서 은근슬쩍 그냥 세르비우스를 왕으로 옹립했죠. 그렇게 로마의 6번째 왕이 된 세르비우스는 최초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세르비우스 성벽을 축조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으로 로마를 통치했지만, 부족장들의 회의나 시민들의 투표를 거치지 않고 은근슬쩍 왕이 됐기에 정통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층 계급들에게까지 투표권을 확장하고 평민들의 입법회의를 소집하는 등 자신의 지지층을 육성하면서 인기관리를 철저하게 했죠. 따라서 국정 운영은 무난하게 잘 했지만서도 재위기간 내내 상류 계급들의 미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 요소는 끝내 터져 나오고 말았죠. 선대왕 타르쿠이니우스의 아들이자 세르비우스의 사위이기도 했던 타르쿠이니우스 2세는 세르비우스의 재위 44년이 되는 해 원로원 의원들을 매수하여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세르비우스를 유인하기 위해 원로원 의원들을 불러 모아 분노에 찬 연설을 했죠. 노예에게서 난 노예이며 로마의 전통을 반하고 투표 없이 옹립되었으며 여자의 손을 통해 왕위를 이어받았으며 하층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던져주었으며
인구조사를 빌미로 재산을 공개시켜 대중들로 하여금 유산 계급을 질투 시기하게 만든 세르비우스라는 자가 어찌 왕좌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세르비우스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스스로를 변호하러 원로원으로 향했지만 자기 사위인 타르퀴니우스 2세의 친위대에게 무참히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타르퀴니우스 2세의 아내이자 자신의 딸이었던 툴리아에게 확인 사살까지 당했죠. 마차로 밟아버렸다고 합니다. 잔인하네요. 타르퀴니우스 2세는 세르비우스의 장례식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 찬탈 과정에서 볼 수 있듯 타르퀴니우스 2세는 아주 막 나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정적들을 닥치는 대로 사형시켰고 원로원 의원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원로원은 상당수의 의원들이 사형당하고 새로운 의원을 뽑는 것도 금지당해 사실상 아무 힘이 없는 식물기관이 되어버렸고 왕은 자기 멋대로 대외원정과 신전 건축에 몰두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불만은 높아져만 가고 있었죠. 민심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낀 왕은 이것조차 전쟁으로 해결하려 들었습니다. 주변 부족 중 가장 부유한 루툴리족을 약탈하기로 한 것이었죠. 자식과 조카들을 대동하고 직접 군대를 이끌어 그들의 본거지인 아르데아로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말이죠, 생각보다 전투가 길어져 지리한 공성전이 계속되자 왕족과 귀족들은 군기가 빠졌고 적진에서 술판을 벌이며 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이 수일간 이어졌고 여느 날처럼 술판을 벌이던 왕자들과 사촌 형제들, 하루는 각자 자기 아내가 최고라며 천하제일 와이프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자기 마누라가 최고라고 덕성이 아주 하늘을 찌른다고 허세를 부렸죠. 군기는 빠져도 나름 부부관계는 다들 좋았나 보네요. 하지만 인증이 없으면 뭐다? 주작이다. 정신줄 놓은 이 친구들 공성 중인 영내를 말 타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로마와 근방에 있는 각자의 집을 단체로 깜짝 방문해서 누구네 아내가 뭘 하고 있는지, 누가 최고인지 확인해 들어갔죠. 그리고 그 결과는 남편이 적진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도 대부분의 아내들이 이때다 싶어 술판을 벌이고 놀기 바빴다는 불편한 진실만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물론 남편들도 술 먹고 근무지 이탈이니 유유상종이네요. 그러나 단 한 명만은 달랐습니다. 왕자들의 사촌이자 콜라티아의 통치자였던 콜라티누스의 아내 루크레티아만이 밤잠도 없이 시녀들과 함께 천을 짜며 남편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콜라티누스만 승자가 됐고 루크레티아의 덕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만 타르퀴니우스 2세의 셋째 아들 섹스투스는 이걸 인정할 수 없었는지 미친 짓을 저지르기로 합니다. 며칠 후 어느 밤 섹스투스는 혼자서 몰래 다시 진지를 빠져나와 콜라티아에 있는 콜라티누스의 관저로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잠든 사이 루크레티아의 침실로 들어갔죠. 깜짝 놀란 루크레티아에게 섹스투스는 단검을 들고 협박했습니다. 자신과 하룻밤을 보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 루크레티아의 노예까지 같이 죽여서 자기가 불륜 현장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콜라티누스의 명예를 위해 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거짓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루크레티아는 불명예스러운 죽음 대신 어쩔 수 없이 차라리 섹스투스와의 하룻밤을 보내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루크레티아는 섹스투스에게 정조를 잃은 바로 다음날 아르데아에 주둔 중인 남편 콜라티누스와 로마에 있는 아버지 스푸리우스를 급히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믿을만한 사람을 한 명씩 데리고 오라고 당부하죠. 아버지 스푸리우스는 포플리콜라와 남편 콜라티우스는 브루투스와 함께 콜라티아로 왔고 루크레티아는 네 남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전날 밤 있었던 일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가문의 명예를 지키겠다며 단검으로 심장을 찔러 자결해버렸죠. 모두가 슬픔과 분노에 빠진 가운데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일찍이 타르퀴니우스 2세의 정적 숙청 과정에서 친형을 잃은 바 있었던 브루투스는 루크레티아의 심장에 꽂힌 칼을 뽑아들고 왕가를 무너뜨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네 남자는 콜라티아의 젊은이들을 긁어모았고 브루투스가 앞에 나서 소리쳐 맹세했죠. 사악한 왕이 흘리게 한 이 죄 없는 피 앞에서 나 맹세하리니 내 앞에 모든 이들과 하늘의 신들을 증인 삼아 폭군 타르퀴니우스 2세와 사악한 왕비 툴리아 그리고 그 피부치들을 검으로써 불로써 어떠한 힘을 빌려서라도 단죄하리라. 임금의 성은이 아닌 자유를 갈망하는 로마 인민들 위해 앞으로 그 누구도 군림할 수 없을 것이다.
루크레티아가 왕자에게 욕보여지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에 루크레티아를 존경하던 콜라티아 사람들은 분노에 차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악한 왕가의 폭정을 끝내기로 결정한 전사들은 로마로 향했고 환호 속에 입성했죠. 로마 시민들과 원로원은 로마에서 왕이라는 것을 없애기로 결의했고 선거로 뽑은 1년 임기의 집정관 2명이 원로원과 함께 로마를 통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푸리우스가 로마를 지키는 가운데 브루투스는 로마의 전사들을 이끌고 아르데아로 진군했죠. 이미 소식을 들은 타르퀴니우스 2세는 식솔들을 데리고 진영을 탈출해 로마로 향했으나 성난 로마인들은 타르퀴니우스 일가가 로마에 들어오는 것조차 허락지 않았습니다. 로마군은 이미 브루투스를 영웅으로 인정하며 충성을 맹세했고 오갈 데 없어진 타르퀴니우스 일가는 에트루리아로 도망쳤죠. 로마로 돌아온 브루투스와 콜라티누스가 함께 로마의 첫 집정관으로 당선되면서 로물루스가 건국한 로마 왕국이 끝나고 로마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쫓겨난 왕 타르퀴니우스 2세는 에트루리아 도시들의 지원을 받아 왕위를 되찾으러 쳐들어왔고 로마군과 타르퀴니우스 일가는 아르시아 숲에서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로마 공화국의 첫 집정관이자 영웅이었던 브루투스는 전장에서 타르퀴니우스 2세의 동생 아룬스와 마주쳐 대결 끝에 아룬스를 죽이고 자신도 전사하고 말죠. 초기 로마의 7왕 이야기는 아직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였던 로마가 에트루리아 세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역사인지 어디까지가 전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로마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탄생은 우리가 아는 세계 제국 로마로 이어지는 길고 긴 여정의 출발점일 뿐이었죠.